신동아 창간 92주년 특별기획 세습 자본주의 세대 MG 한국 정치를 말하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신동아 구자원 기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말씀 손님 세 분을 모셨습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네, 얼마 전 나온 책이죠. 세습 자본주의 세대, 이 책을 펴낸 신동아 고재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재석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범위를 더 좁혀서 청년 정책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이 박성민 비서관이 볼 때는 과거 정부에 비해서 윤석열 정부가 청년 친화 정책을 많이 펴고 있다. 청년을 위한 어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두 가지 면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좀 박하게 평가를 드릴 수밖에 다 없는데 아니래, 다. 아니 뭐 다 아니라 다 맞다 하실 거고 전 다 아니라고 하겠죠. 근데 일단 두 가지는요. 하나는 조직 면에서인데요. 이게 청년보좌역이라는 제도를 신설한 뭐 취지 자체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행정부에서 집행할 때 보면 컨트롤 타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이 도대체 누가 어떻게 키를 가지고 청년 정책을 관리하고 좀 총괄하고 있는지가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점이 제가 봤을 때 하나의 미비점이고요. 왜냐하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는 뭐 청년 정책 소통관에서 또 청년 비서관실로 격상을 시켜서 사실은 이 비서관실에서 뭐 국무조정실에 있는 청년 정책 담당 부서와 함께 같이 이렇게 좀 온 부처의 청년 정책을 모아서 함께 총괄하고 또 각 부처별로 청년 정책 담당 팀과 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 회의체를 좀 만들 수 있고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 자체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일단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실에서 청년 정책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그 특징인 것 같고 내용 면에서 본다면 최근에 이제 청년 정책 예산 편성한 걸 제가 봤어요.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산은 늘었습니다. 3.1%로 총 액수가 증가를 했어요. 하지만 제가 좀 주목했던 것은 이 국가가 정책에 투자하는 예산은 결국에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근데 이게 총 액수 자체는 늘었는데 액수가 좀 감액된, 그러니까 예산이 감액된 사업들도 있단 말이죠. 그걸 보면 중산층 청년들 대상 또는 좀 소외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 중에서 깎인 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청년들이 굉장히 선호가 높고 인지도가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청년 내일 채움 공제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들이 월급과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같이 모아서 목돈을 마련하는 그런 건데 이 정책이 지금 6천억이 넘게 감액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뭐 청년 도약 계좌, 그러니까 뭐 5년 동안 돈을 넣으면 목돈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정책에 조금 더 예산을 투자하면서 깎이게 됐는데 이게 사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의 굉장히 호감도 높고 활용하는 빈도도 높고 또 실제로 정책 체감도도 높습니다. 그에 반해서 청년 도약 계좌는 5년 동안 사실 적금을 부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형편을 생각해 보시면 사실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 다니는 청년들이 아니라 중산층인 청년들이나 소외계층 청년들 입장에서는 5년 동안 계속 매달 금액을 붓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중도해지율이 높아질 수 있고 체감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정책에 예산을 좀 더 투자하고 상대적으로 지금 뭐 청년 동행카드,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 교통비 지원하는 이런 부분은 또 다 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정책의 우선순위 면에서 좀 오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인수위에서 청년 국정과제를 총괄했기 때문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저는 사실 정치적으로 저희가 뭐 30대 전 당대표, 이준석 전 대표와의 어떤 당내 여러 사건들 이런 부분으로 청년들에게 일부 이제 민심을 잃은 부분이 있겠지만 정책을 살펴보면 그 어떤 정부보다 청년 친화적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청년이 단독 상위 20대에 포함된 것도 역사상 최초였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 있겠습니다만 제가 너무 미시적인 이야기를 일일이 미주알 고주알 하고 싶진 않아요. 언급해 주신 내일 채용이 사라진 대신에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한 기대 수요가 폭증해서 그만큼 많은 청년들이 이 청년 도약 계좌를 원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고 또 내 집 마련과 관련된 주택 청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임대주택 살게 하는 쪽으로 청년들을 틀었다면 지금 정부에서는 뉴홈이라고 해서 청년 원가 주택,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집을 분양받게 해주는 주택에 청년층을 대거 배려하는 등 이런 주택 관련된 예산도 늘어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동안의 역대 정부에서 청년 정책으로 다루지 않았던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청년들을 윤석열 정부는 최초로 발굴했다는 겁니다. 고립운둔 청년이 그렇고요, 자립준비 청년이 그렇고, 가족 돌봄 청년이 그런데요. 자립준비 청년 같은 경우는 이전 정부에서도 건드려 왔지만 대통령께서 직접 행사를 2번이나 가고 메시지를 냈던 거는 이번 정부가 최초였고요. 고립운둔 청년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온 게 윤석열 정부가 역대 최초입니다. 인수위에서 제가 기자회견한 게 처음이에요. 이게 중앙정부의 정책 대상이 된 게 이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막 눈에 보이기에 막 뭐 30대 정치인이 무슨 자리를 가고 이런 정치적인 이슈로 평가하지 않고 냉정하게 정말 정책만 가지고 평가하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부터 해서 청년 정책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정부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은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 원활하게 잘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이제 예전처럼 청년 비서관실을 따로 두진 않는데요. 시민사회 수석실 산하에 청년 TF가 있고, 그 TF 팀장인 김성용 행정관 같은 경우는 어제도 저와 함께 청년 당정대 행사 문체부 장관을 초대해서 같이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꼭 이 청년들이 청년 문제를 직접 다루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비서관실이 따로 있어야만 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또 여러 논란도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직제는 다소 낮습니다만 일하는 데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은 상당히 많이 보장되어 있고, 또 2021년도에 우리 박성민 비서관님이 청와대 계실 때 만들어진 국무조정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실이라는 곳이 이제는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곳이 이제 정부 부처에서 각 부처의 청년 정책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 누가 가서 언론에 나오고 눈에 띄어야만 컨트롤 타워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이제 제3자이자 정책의 수혜자 대상인 우리 고재석 기자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청년 정책이 좀 강화되고 청년 친화 정책을 많이 펴고 있다, 이렇게 좀 느껴지시나요? 저는 사실 문재인 정부도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뉴홈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제도에 상당히 이제 호평을 하는 쪽입니다. 다만 좀 더 수혜자가 늘었으면, 지금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분들이 기사를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워낙 제도가 좋기 때문에 경쟁률이 치열하고, 그래서 이 수혜자가 좀 늘어난다면 아마 좀 더 많은 정책 당사자들에게 혜택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 보좌역에 대해서는 저는 뭐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청년 보좌역이 지나치게 이제 부각된 면도 없지는 않거든요, 대선 때부터. 그래서 그런 면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 조정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과연 대전략이 무엇이냐, 이 청년 정책에 대해서. 그건 이제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청년 비서관을 두고 한때는 청년 특임 장관을 두자는 얘기도 있었고, 청년 출신 장관을 뽑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청년들이 불쌍해서, 청년들이 힘이 없어서, 청년들이 약자여서 그들에게 하나의 떡을 주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국 자본주의가 저성장에 봉착을 했고, 이 한국 자본주의 저성장의 모순이 응축된 계층이 지금 청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세대를 위해서 정책을 한다고 해서 이게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가 이 저성장의 늪에서 어떻게 하면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 이걸 찾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장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지만 과연 이런 대전략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그러면 과연 있었느냐, 이런 저는 제3자로서는 궁극적인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전략 가운데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신년사에서 밝힌 이제 3대 개혁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노동, 연금, 교육 개혁. 이 3대 개혁을 완수하면 전 국민에게도 혜택이 가겠지만 가장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제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릴 수도 있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교육개혁 같은 경우는 지금 나와 있는 청년들보다는 좀 더 미래 세대에게 집중적으로 관심이 주어지는 부분이라면, 노동개혁이나 연금개혁은 지금 2030들 직면한 문제죠. 노동개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나 모순을 해결해야만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는 단순한 호봉제가 아니라 뭐 직무급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험적으로 도입될 수 있어야 청년들이 가서 능동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회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연금개혁이 저는 특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제일 나빴던 게 연금개혁의 연자도 안 꺼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정권 초에는 인기 되게 좋았잖아요.
이게 인기 좋을 때, 지지율 높을 때 할 수 있는 건데 지지율을 지키고자 이 국민들이 싫어할 수 있는 그러나 꼭 해야 되는 연금개혁 같은 경우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거든요. 이게 정말 비겁했다.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 지금 야당이 발목 잡아서 뭐 하나 하기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만 3대 개혁을 꾸준히 대통령이 화두로 꺼내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지율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이 용감한 도전인 거예요. 저는 뭐 총선 때도 연금개혁이 하나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이 단순히 집권 여당이 아니라 일당이 되면 연금개혁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제 주변에 이 20대, 30대 99.9%는요. 국민연금 이야기하면 어차피 그거 우리 못 받을 건데 뭐 라고 합니다. 그걸 원금이라도 받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 청년을 제가 살면서 만나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국가의 연금 체계에 대한 청년층의 불신이 팽배한 상태에서 뭐 전문가들, 교수들, 관료들 모아놓고 이 소득 보장률 낮추고 연금 더 많이 내게 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청년이 중심이 되어서 연금 개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일 것이고 그를 위해서 여당뿐만이 아니라 야당의 청년 정치인들도 이건 정말 초당적으로 하자라고 좀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비서관은 이 초당적으로 이 연금 개혁 함께 하자고 이렇게 제안하시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뭐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청년들 입장에선 사실 이제 꼭 내야 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이거 굳이 계속 낼 이유가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뭐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손을 뭐 놓고 있었던 건 아니죠. 물론 효과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하거나 진일보하는 흐름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정정해드리고 싶은 거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복지부로부터 연금 개혁안을 보고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이 좀 당시 대두되었기 때문에 각계각층에서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특위를 만들어서 합의를 진행하다 보니 그 안에서 이해 충돌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좌초됐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과거의 그 과정 중의 실패는 저는 겸허히 인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기반으로 이제 연금 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이제 흐름이 뭐 각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 정책의 방향이 어떻고 뭐 노선이 어떻고 이게 효과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어떤 정부에서 추진했던 어떤 청년 정책보다 이 청년층의 마음을 가장 돌아서게 만들었던 건 사실 최근에 나왔던 주 69시간 근로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노선을 바꾸면서 좀 전면 재검토를 뭐 지시를 하고 갑자기 중간에서 철회도 아닌 것이 뭐 중단도 아닌 것이 좀 애매하게 붕 뜬 면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어떤 청년 정책보다도 그러니까 모든 청년들이 다 수혜를 입는 청년 정책은 사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이렇게 근로시간 제도가 바뀌는 거 그러니까 주 69시간 근로를 할 수도 있다고?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의 그 위기감이 그리고 또 분노가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이 3대 개혁 노동연금 교육 중에 가장 그래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던 것이 전 노동개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사회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거나 청년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좌충우돌이 발생을 하는 거고 오히려 사회적 혼란만 가중된 채로 나머지 개혁에 대한 방향성은 아직 좀 불투명해 보인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